1개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이긴다. 저자 조우성. 한 번 뱉은 말은 결코 흩어지지 않는다. 거의 2달에 한 번꼴로 국선 변호 사건을 맡는데 어느 날 국선 변호 사건으로는 드물게 살인죄가 배당되었다. 김영호 씨는 지방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 원룸에 기거하면서 출판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불경기 때문에 영업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 때문에 3달째 집세가 밀려 있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집주인이 영호 씨를 찾아왔다. 지금 집세 밀린 거 알아요? 맨날 늦게 오니까 만나기도 어렵고. 집주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영호 씨를 타박했다. 죄송합니다.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며칠 내로 어떻게든 돈을 융통해서 밀린 집세를 내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달라고 한 거 벌써 언제부터예요? 나도 월세 받아서 생활하는데 자꾸 일하면 곤란해요? 내가 생활이 안 된다고요. 그날따라 집주인은 작심을 한 듯 영호 씨를 몰아붙였다. 며칠이라고 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돈을 낼 수 있는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영호 씨는 머리를 계속 긁적이며 말했다. 이번 주말까지는 꼭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호 씨는 어떻게든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애를 썼다. 집주인은 뒤돌아서서는 영호 씨에게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했다. 아이고, 인생이 불쌍하다 불쌍해. 이 말을 듣는 순간 영호 씨는 이성을 잃어버렸다.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뭐? 월세도 못 내는 인간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 인생이 불쌍하다고 그랬어, 인생이. 영호 씨는 눈 깜짝할 사이에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칼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집주인은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빈정댔다. 못난 인간이 별짓을 다 한다. 화를 이기지 못한 영호 씨는 결국 부엌칼로 집주인을 7차례나 찔렀고 집주인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난 영호 씨의 모습에서는 사건 기록에서 느껴지던 범죄자의 이미지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순하기만 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그런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불쌍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 있던 괴물이 튀어나왔나 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집주인은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영호 씨 스스로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던 차에 집주인이 영호 씨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는 말을 하자 이성을 잃었던 것이니라. 나는 영호 씨에 대한 변호의 방향을 합리적인 판단을 잃어버린 심신미약 상황에서의 범행으로 잡았다. 상대방을 살해하겠다는 고의를 가진 자가 저지른 살인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감정에서 이성을 잃고 사람을 살해한 것이므로 폭행치사죄나 상해치사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기에는 피해자를 7번이나 찌른 영호 씨의 행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결국 영호 씨는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착하고 순하기만 했던 영호 씨를 돌변하게 한 것은 집주인의 단 한마디, 인생이 불쌍하다였다. 집주인은 그 말이 상대방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유명한 심리 실험이 있다. 사람들에게 100개의 단어 카드를 나눠주고 암기하도록 한다. 얼마 뒤 카드를 걷어가고 방금 봤던 100개의 단어 중 기억나는 것을 작성하게 하면 사람들은 긍정적인 단어, 행복, 희망, 용기보다 부정적인 단어, 새끼, 바보, 죽어를 훨씬 더 많이 기억해냈다. 이유는 위협적이거나 부정적인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 뇌는 방어기제를 발동하게 되고 그 단어는 뇌의 변연계에 저장되어
세포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인간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본능 때문에 부정적인 단어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해왔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이 있다. 2008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살인사건이다. 30대 김모 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스승이었던 송모 씨의 집에 찾아가 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인했다. 경찰에 검거된 후 범행 동기를 물어보니 김 씨는 뜻밖의 진술을 했다. 김 씨는 고교 1학년 시절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던 중에 송 씨로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았다. 그는 경찰에서 당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누명 때문에 심한 폭언을 들으며 많이 맞았다. 지난 20여 년간 그 억울함을 잊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그 뒤 틈이 날 때마다 송 씨에 관한 정보를 추적했고 인터넷을 통해 송 씨의 주소를 알아낸 후 찾아가서 당시의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송 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했으나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고등학교 시절 받은 체벌의 억울함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았지만 김 씨에게는 그 경험이 잊을 수 없는 자극이 되어 뇌의 변연계에 깊이 새겨졌던 것 같다. 아마도 사람의 말은 한번 내뱉으면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속에 모처럼 박히고 때로는 뿌리내려 시간이 흐르도록 더 잘할 수도 있는 모양이다. 수많은 소송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몇 년 전에 남매 간의 상속 문제를 중재한 적이 있었다. 큰오빠와 5 여동생 사이의 분쟁이었다. 큰오빠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신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로 약속한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고 5 여동생은 그 유언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여겼다. 나는 큰오빠를 대리했었는데 당시 관련자들이 전부 내 사무실로 모여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한 적이 있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매의 집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큰아들만 끔찍히 여기고 5 딸에 대해서는 차별이 심했던 모양이었다. 5 여동생은 30년도 더 지난 어린 시절 이야기들을 하나씩 거론하며 화를 냈다. 오빤 기억도 못하겠지만 우린 온갖 차별 대우로 상처를 받으며 자랐어. 오빠는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야.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상속분까지 전부 차지하려고 하는 거야? 물론 나의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없었다. 하지만 5 여동생은 각자 가슴속 앙금을 토론하며 분을 이기지 못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어른들의 말씀은 단순한 권고 수준이 아니라 항상 명심해야 할 인생의 중요한 가르침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여라도 부주의하게 다른 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고통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사장님, 웬만하면 법원의 조정을 따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분쟁해봐야 서로에게 피해만 갈 것 같은데. 10개월째 재판이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A사와 B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해서 진행했는데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 금액 20억 원을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사건이었다. A사는 B사가 제대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애초 절반씩 나누기로 했던 공사 대금을 A사가 80%, B사가 20%의 비율로 배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사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B사가 제때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납기일도 맞추지 못해서 A사가 이를 메우기 위해 대신 인원을 대거 투입했으므로 추가로 자금을 투자한 만큼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A사는 발주처로부터 받은 20억 원을 A사와 B사가 각각 16억 원과 4억 원으로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사는
자신들이 조금 더디게 일을 진행한 부분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발주처로부터도 공사대금 전액을 받았으므로 애초 예정대로 절반씩 나누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사건에서 나는 비사를 대리했다.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사가 이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을 인정해 받을 금액의 일부를 양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사가 14억, B사가 6억을 분배받는 것을 전제로 한 조정안을 양측에 보냈다. 조정안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보내는 것이므로 양측이 이 조정안에 대해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어느 한 측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은 다시 시작된다. 내가 보기에 법원의 조정안은 합리적인 편이었다. 그런데 A사와 B사 사장님 모두 자존심이 강해서 한치도 양보하려 들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A사와 B사 모두 이 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다시 재판 기일을 잡았다. A사의 오 사장과 B사의 권 사장은 업계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기에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액 분쟁을 떠나서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특히 오 사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B사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업계에 알림으로써 앞으로의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반대로 B사는 자신들의 잘못이 법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A사를 대리하는 김 변호사는 나의 대학교 선배였다. 김 선배와 나는 가끔 만나 이 사건을 두고 서로 푸념을 늘어놓곤 했다. 조 변호사, 왜 이리 사람들 고집이 고래심줄 같아? 적당히 합의하면 좀 좋아. 그러게 말입니다, 선배님. 법원도 이 사건을 결론 내리기가 아주 애매할 것 같은데요. 각자의 역할 분담 비율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을걸요. 그래서 자꾸 조정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원 당사자들이 말을 들어야 말이죠. 강제 조정안이 쌍방의 이유로 무산되고 다시 잡힌 재판 기일을 이틀 앞둔 날 김 선배가 내게 전화를 했다. 조 변호사, 이번 재판 기일은 부득이하게 연기해야겠어. 오 사장 아버님께서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하네. 오 사장이 외동아들이거든. 3주 후에 재판 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내가 판사님께 말씀드릴 테니 기일 변경에 동의 좀 해주게. 나는 그러겠다고 대답하고 이 사실을 내 의뢰인인 권 사장에게도 알렸다. 권 사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혹시 오 사장 부친의 장례식장이 어디인지 알아봐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오 사장 부친의 빈소가 마련된 포항의 장례식장 이름을 알아내어 권 사장에게 알려주었다. 2주일 후 김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조 변호사, 사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됐다고 하네. 이야기 들었나? 금시초문입니다. 어떻게 합의를 했답니까? 우리 의뢰인 말이 전체 20억 원 중 A사가 12억, B사가 8억 원을 갖는 걸로 합의했다고 하던데. 네? A사 오 사장이 크게 양보를 했네요. 왜 그랬답니까? 글쎄 잘 모르겠는데 나도 방금 이야기를 들어서 말이야. 어쨌든 우리로서는 좋은 일 아니겠나. 조 변호사도 고생했네. 결과적으로 B사는 법원 조정안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어냈구먼. 그날 오후 나는 권 사장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었다. 권 사장은 자신이 아무리 오 사장과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사이라고 해도 오 사장의 부친상 소식을 듣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 포항까지 조문을 하러 내려갔다고 한다. 권 사장 부친은 1년 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오 사장 부친상 소식을 듣고 보니 문득 작년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극심한 고통을 겪는 아버지를 지켜보았던 권 사장으로서는 오 사장의 부친상 소식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권 사장이 빈소를 찾은 것이 뜻밖이었는지 오 사장도 상당히 당황했다고 한다. 권 사장은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지병이라도 앓으셨나요? 라고 물었고 오 사장은 부친이 1년 넘게 췌장암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셨다는 설명을 했다. 권 사장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했다. 갑자기 슬픔이 밀려와 주체가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오 사장에게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했고, 오 사장 역시 자신도 아버지의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다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까지 했다고 한다. 권 사장은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아 계속 술을 마시면서 장례식장에 있었고, 발이 날 때는 장지까지 따라가서 추모의 예를 다했다. 며칠 후 사무제를 마친 오 사장이 권 사장에게 전화를 했다. 더는 불필요한 분쟁을 계속하지 말자면서 전체 20억 중 이 이사는 12억만 가질 테니까 나머지 8억 원은 비사가 가져가고 그 내용을 각서로 쓴 후 사건을 종결짓자고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권 사장은 오 사장이 법원의 조정안보다 훨씬 파격적인 제안을 해서 깜짝 놀랐다. 왠지 쑥스러운 마음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오 사장은 부친 장례에 와서 크게 마음 써준 것에 보답하는 것이니 받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 아버지, 아들 잘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또 못난 아들을 구해주시네요. 저도 이번 일로 더 이상 쓸데없는 자존심에 연연하지 않고 사업에 전력을 다하렵니다. 권 사장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 후 A사와 B사는 또 하나의 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했고, 이번에는 서로 호흡을 잘 맞춰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람들이 소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돈 때문이기도 하고 감정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서로 자존심을 걸고 법정 싸움을 벌일 때는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분명 서로 양보하고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이득일 텐데 자존심이 걸려있으면 달라진다. 합리적인 선택을 그 자존심이란 녀석이 가로막는다. 사람은 그만큼 감성적인 존재다. 평행선으로 치닫던 오 사장과 권 사장의 분쟁, 그 치열했던 자존심 대결을 무장해제시킨 것은 바로 아버지라는 공통분모였다. 어떤 합리적 논리에도 철옹성처럼 움직이지 않던 두 사람의 단단한 마음이 아버지에 대한 추억과 사랑으로 봄눈 녹듯 녹아버리다니. 역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마스터키는 결코 논리에만 있는 것이 아닌 모양이다. 운을 좋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 변호사님, 강 회장님께서 사전 약속도 없이 회의실에 오셨는데 어떻게 하죠? 한 10분 정도만 뵈면 된다고 하시는데. 평소 내가 강 회장을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던 비서는 오늘 아침 큰 사건에서 패소한 내 심기가 평소보다 더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이번엔 또 뭐 때문이랍니까? 아니 약속도 없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나더러 어쩌라는 건지. 나는 볼멘 소리로 괜히 애꿎은 비서에게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강 회장은 어느 사장님 소개로 알게 된 분인데 예전에 기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는 직함만 회장이지 특별히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워낙 깍듯하고 성품이 좋은 분이라 처음 몇 번 만났을 때는 나도 그분에 대한 인상이 좋았다. 그런데 만남이 계속될수록 피로감이 쌓여갔다. 강 회장은 자신의 주위 사람들이 겪는 온갖 법률적인 문제를 내게 상담했다. 처음에는 호의로 받아들였지만 언젠가부터는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대형 법률회사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매월 달성해야 할 매출 목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연말에 꽤나 피곤한 일들이 생긴다. 법률회사 변호사들은 하루에 얼마만큼의 빌링아워를 기록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그러나 강 회장과의 면담 시간은 빌링아워가 될 수가 없다. 그분의 선한 의도를 알기에 내 법률 상담을 신청하면 거절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짜증나고 찜찜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매번 주위 사람들의 고충 처리를 위해 분주해야 하는 모습에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오지랖만 넓은 분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래저래 나로서는 강 회장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더 이상 상담해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제 그만 연락하시죠. 라는 최후 통첩을 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기회가 온 것이다. 소송에서도 패소해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다 그동안 충분히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했기에 오늘 과감히 이별 통보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 비장한 마음을 먹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강 회장 옆에 아주 매섭게 생긴 신사분이 앉아 있었다. 또 누군가의 상담건을 들고 오셨구나 싶어 나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조 변호사님, 매번 내가 이렇게 신세만 집니다. 이 친구가 최근에 큰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그 큰 일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없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기에 내가 당장 잡아왔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같이 온 최 회장은 강 회장과 어릴 때부터 친구지간이었다. 사업을 시작한 이후 몇 번의 고비를 맞을 때마다 당시만 해도 형편이 괜찮았던 강 회장이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최 회장은 강 회장을 은인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최근 둘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고 최 회장은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친구가 힘들게 사는 상황을 보고 자기 회사 고문으로 영입했다. 강 회장이 최 회장 회사의 고문으로 영입되면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최 회장 회사의 고문 변호사로 나를 추천한 것이다. 강 회장은 그동안 내게서 여러 차례 법률 검토를 받다 보니 본인 스스로 법에 관해서는 준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강 회장은 최 회장이 추진하는 일에 대해 몇 가지를 지적했고 앞만 보고 달래던 최 회장은 강 회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제가 사실 주위에 변호사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 회장이 조 변호사님은 다른 변호사들과 다르다며 워낙 칭찬을 많이 해서요. 최 회장은 예리한 눈빛을 번뜩이며 말했다. 조금 전까지 빌링아워를 생각하던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사실 제가 이제부터 큰일을 많이 벌여야 하는데 항상 마음 한쪽이 찜찜했습니다. 강 회장이 고문을 맡으면서 법률적인 업무도 담당해주어 한결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 친구 못 보던 사이에 거의 변호사가 되었더군요. 앞으로 강 회장과 협조해서 저를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나는 얼떨결에 최 회장이 경영하는 4개 회사의 고문 변호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강 회장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4개 회사의 다양한 소송과 자문 사건을 처리했다. 최 회장의 회사는 단연 내가 맡고 있는 그 어느 자문기업보다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 되었고 인연은 그 후 오랫동안 이어졌다. 그토록 나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계신 강 회장에게 내가 그날 회의실에 들어가면서 냅다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라는 말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그 뒤에 술자리에서 강 회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솔직히 예전에 제 도움 한번 안 받아본 친구가 없답니다. 제가 워낙 잘 퍼주는 성격이라서요. 하지만 제 사정이 어려워지니 다들 멀리하더군요. 세상 인심 참. 그렇다고 제 넓은 오지랖이 어딜 가나요. 주위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돌봐주려고 이 오지랖. 그런데 당장 돈이 없으니 어딜 가도 대접을 받지 못합디다. 제가 아는 변호사들도 많아요. 하지만 상담료가 없으니 만나주질 않더군요. 전화로 해도 피하는 것이 느껴졌고 하지만 조 변호사님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돈과 상관없이 제게 상담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 마음을 잊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결초보은하고 싶었거든요. 조 변호사님은 앞으로도 복 받으실 겁니다. 그의 칭찬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혹시라도 내가 품었던 마음을 아시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머리가 띵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예 하면서 술을 받아 마시기만 했다.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는 말이 있다. 선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뜻으로 주역의 문헌전에 실려있는 한 구절이다. 또한 선을 쌓는 최고의 방법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이라고 한다. 법률적인 지식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나에게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아야 하는 일이겠지만 나에게는 단 몇 분, 길어봐야 몇 시간 고민하면 해결책이 나오는 일이다. 그런데도 나는 실적평가에 눈이 멀어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했었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된다. 사업이 성공하여 큰 재물을 얻거나 명성을 얻은 사람들 말이다. 그런데 이처럼 횡재와 행운을 얻게 된 사람들이 처신하는 모습은 제각각이다. 그동안 괄시받았던 것을 한풀이하려는 듯 주위 사람을 깔아뭉개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도움을 주는 경우도 보았다. 그런데 강 회장은 유일불시 국무여야, 즉 있을 때 베풀지 않으면 궁할 때 받을 것이 없다는 순자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분이었다. 사람의 운세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도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는 것이 세상 이치가 아닌가. 강 회장은 요즘도 왕성어 활동 중이다. 그 와중에도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여지없이 내게 소개해 주시는 강 회장님.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